연방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입법 작업이 취임 후 꼭 50일 만에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개인당 1,400달러 지급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9월까지 연장되고 자녀 1인당 세액공제도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경기 부양안에는 요식업 지원이 포함돼 요식업계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세부 시행 규칙은 곧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매출 감소를 보상하는 그랜트 형식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오늘 오후 5시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경기 부양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질 전망입니다. 경기 부양안 통과로 LA 카운티는 19억 달러, LA시는 13억 5천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은 경기 부양안으로 LA시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등급 완화가 빠르면 이번 주말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레드 등급으로 한 단계 완화되면 실내 영업을 비롯해 추가 경제 개방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A시 의회가 대형 마켓과 약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5달러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히어로페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A시 대형 마켓 3곳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대형마켓 체인 크로거가 5월 15일 LA시에 있는 랄프스, 푸드폴레스 같은 3곳을 폐쇄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추가 지급되는 히어로페이가 오히려 주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대면 수업 일정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글렌데일 통합교육부 측은 오는 29일 킹더가든과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3학년부터 6학년은 대면 수업이 4월 5일 재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7일과 18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솔직히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통치 강화를 위해 선거법 개편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구축함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긴장은 여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도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들은 모두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상승세를 타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 난항이 겪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자체 청백전을 통해 시범 경기 두 번째 선발 등판 마쳤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치는 가운데 경쟁자들의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NBA가 후반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2경기에 이어서 오늘 클리퍼스는 스테이플 센터에서 골든 스테이트와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고 레이커스는 내일 인디애나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지역적으로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꼭 50일 만입니다.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경기 부양안 어제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입법안이니 곧 서명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 빠르면 이번 주말 개인당 1,400달러씩 입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비즈니스 업체, 실직자들을 위한 경기 부양안 혜택 정윤호 기자가 자세히 정리합니다. 연방 하원이 10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앞서 상원이 수정한 경기부양안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금요일 경기부양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서명 후 수일 내로 1,400달러 경기부양 현금이 납세자들에게 디렉트 디파짓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안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경우 1인당 1,4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번 현금 지원금은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 피부양 자녀들에게도 지급됩니다. 개인 연소득 7만 5천에서 8만 달러 사이, 부부 연소득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 사이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 일부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혜택도 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를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해서 지급하고 가구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1,200달러까지는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직자들이 오는 9월 말까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종전업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코브라 헬스 의료보험금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둔 가정의 세액 공제 혜택도 늘었습니다. 기존에 한 자녀당 2,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주던 것을 공제액을 늘려 6세 미만 자녀 한 명당 3,600달러, 6세부터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3,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2021년 저소득층을 위한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 수혜 대상을 늘려서 자녀가 없는 납세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속 영업에 타격을 입은 식당과 술집을 지원하기 위해 286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업소당 최대 1,000만 달러의 그랜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식업소들이 그랜트로 급여와 렌트 등 운영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차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72억 5천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며 이 자금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에 배정됩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비 보조를 위해 3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렇게 들으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경기부양안 통과에 이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사드리기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에 여유분이 생긴다면 다른 나라와 나누겠다고도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가정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과 항공사와 공연장처럼 큰 손해를 입은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수천억 달러 포함됐습니다. This bill represents a historic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More vaccines, more vaccinators, and more vaccination sites. Millions more Americans will get tested, including home testing. Schools will soon have the funding and resources to reopen safely. 모든 미국 성인이 맞을 충분한 백신을 5월 말까지 확보해두었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앤존슨 백신 1억 회분 추가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전시와도 같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는 백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 질문에 여분이 생기면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는 했지만 만약의 가능성까지 대비해 자국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데 여전히 방점을 뒀습니다. And purchase another 100 million doses of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I'm doing this because in this wartime efforts we need maximum flexibility. There's always a chance that we'll encounter unexpected challenges. If we have a surplus, we're going to share it with the rest of the world. 앞서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의 백신 지원 요청을 받고 미국인이 우선이라며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분량이 아동 접종이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추가 접종분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혀 바이든이 말한 여분이 과연 생길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서 국민 개개인뿐 아니라 LA시와 LA 카운티 정부도 지원을 받습니다. 구조법안에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예산이 부족해진 각 주와 시정부를 위해서 3,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공식도 포함됐기 때문에 LA 카운티는 19억 달러,
LAC는 13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AC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 격차가 생겨 예산 삭감과 대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LAC가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태로워진 사업체들을 보호하고 공평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기회를 보장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부양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 갈퍼린 LAC 감사관은 이 같은 지원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론 갈퍼린 감사관은 지원금은 불우한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더 많이 창출하고 도시 전체 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예산 부족을 보충하고 내년 예산 부족도 예상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식당을 되살리기 위해 이 286억 달러 규모의 지원 자금도 풀리게 됩니다. 어제 통과된 이 3차 경기 부양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 지원 자금은 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한인 식당들을 포함해서 미국 요식업계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차 경기 부양안에는 286억 달러 규모의 식당 재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원금의 지급 대상 업종으로는 식당, 주점, 커피숍, 케이터링 업체, 라운지, 푸드트럭이나 또 카트, 숙박업소, 와이너리, 테이스팅룸 등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액 산정 기준은 코로나와 관련해 전년 대비 2020년도의 매출 손실액을 지급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총 매출액이 100만 달러, 또 2020년도 총 매출액이 60만 달러라면 이 업소는 이 40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한 업소와 3월 13일 현재 21곳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는 식당 체인, 또 상장업체는 제외되게 됩니다. 이번 경기 부양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입니다. 건강보험 개혁법 보조금이 확대됩니다. 2010년에 통과된 이후 이번 부양안을 통해서 오바마 케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다는 평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약 1,400만 명이 향후 2년 동안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 오바마 케어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층보다 400% 이상이면 세금 공제 혜택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개인 연소득 5만 1,000달러 이상, 3인 가족 소득 8만 7천 달러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부양안 통과로 소득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가구당 건강보험료도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에 따라 개인 부담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카이저 가족 재단에 따르면 연소득 5만 5천 달러의 60세 성인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든다라고 집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그토록 염원하던 오바마 케어 확대 꿈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세금 공제 확대로 더 많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족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공화당과 보수단체들은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필요치 않은 국민들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험회사만 돈방석에 앉게 하는 부양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티브 데인스 몬태나 하원 의원은 건강보험회사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안겨주면서 고용주가 회사 건강보험 플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안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초당적인 의회 예산사무실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세금 공제로 인해서 2022년까지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170만 명 늘어나는 대신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도 340억 달러 늘어날 전망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의 공기 매우 차갑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근길 옷차림은 보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부분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지역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금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겠고 내일 낮 기온 여전히 60도를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고 토요일의 낮 기온은 60도를 살짝 웃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남가주의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70도대의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56도, 4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7도, 38도, 해안 지역은 56도, 44도 되겠습니다. 한국도 오늘은 전국적으로 봄비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5도, 낮 최고 기온은 53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젤에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LA 카운티가 레드 등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그리고 LA시의 영웅수당 지급 여파로 푸드폴레스와 랄프스가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까지 이은 기자가 타운의 소식 정리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는 금요일인 12일부터 LA 카운티가 레드티어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뉴섬 주지사는 가준의 취약 지역에 192만 6,968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오는 12일에 목표치인 200만 회분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가 레드티어에 진입하게 되면 카운티 내 식당들의 실내 영업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11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 지역에 2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가 10명 발생하는 카운티는 레드티어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주민 10만 명당 5.2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 LA 카운티와 6명이 발생한 오렌지 카운티는 즉시 12일에 레드티어 진입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LA시의 그로서리 매장 직원들에게 시급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영웅수당 조례안의 여파로 LA시 내 2개의 랄프스 지점과 1개의 푸드폴레스 지점이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크로거 그로서리 체인 측은 지난 3일 LA시 의회가 통과시킨 영웅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가 통과한 영웅수당 지급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300명의 직원을 두고 있거나 한 매장당 최소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그로서리 매장이나 대형 약국 매장들은 120일간 종업원들의 기존 시급에서 $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체인 측은 시의회가 마련한 경제적 영향보고서에는 그로서리 상점 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120일간 발생되는 $2천만 의 추가 비용은 너무 큰 재정적 부담이다 보니 지점들이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랄프스 피코 로버트슨 지점과 하이드팍 지점 그리고 푸드폴레스 이스트 할리우드 지점은 5월 중순에 폐점을 하게 됩니다. 글렌데일의 공립초등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오는 29일부터 재개합니다. 9일 글렌데일 통합교육부의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담당자들에게 학생들의 대면 수업 재개안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면 수업 재개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오는 23일에 복귀하고 킨더가든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은 이번 달 29일부터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은 4월 5일부터 재개됩니다. 남은 학기 동안 대면 수업을 원치 않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 측은 온라인 수업 또한 병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부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필요에 맞게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얼바인 산타하나시에 이어서 베나팍시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로서리 마켓과 약국 직원들에게 히어로페이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베나팍시의회는 지난 9일 저녁 대형 그로서리 마켓과 약국 직원들에게 임금 이외에 추가로 시간당 4달러를 최소한 122일이나 또는 코로나 상황이 현재 퍼플 단계에서 오렌지로 바뀔 때까지 지급하는 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 매장 20명 이상 그리고 미 전국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15,000스퀘어핏 규모의 대형 마켓이나 약국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LA통합교육부가 학교 대면 수업과 관련해 교사 노조와 잠정 합의에 이르러서 4월 중순부터 학교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대면 수업 재개 방안에 따르면 프리스쿨은 풀데이 대면 수업, 초등학교는 대면과 원격 수업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학교를 오픈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 차원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수업이 여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교우들과 교재, 사회 정서적 교육, 대학 입시 및 직업 탐방은 캠퍼스 내에서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아직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꺼려하는 학부모들은 100% 온라인 수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측은 현재 초등학교들의 경우 대면 수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4월 19일 대면 수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들의 경우 4월 말 또는 5월 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에도 교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캠퍼스에 돌아오기 전 필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매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일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개학을 하고 대면 수업을 해도 인터넷 수업이 교실 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들으신 대로 LA 교육구 내 프리스쿨과 초등학교들이 4월 중순부터는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부모들은 과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갈등과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학교가 오픈하더라도 계속 학교에 보내지 않고 원격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서 여전히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집 밖으로 내보내기 꺼려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계속 원격 수업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고민이 한인들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가 어제 LA 통합교육과 교원노조의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학부모들이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반면 원격 학습으로 피해를 받거나 원격 학습의 단점이 크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실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신속한 대면 학습 재개를 바라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을 위한 단체 캘리포니아 오픈스쿨의 한 관계자는 학교는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오픈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부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들에서도 역시 이 같은 갈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에서 이제 현장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이번 허용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거주자의 고립된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성명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를 불허함에 따라 신체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며 각 기관의 책임하에 입소자나 방문객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 내에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요양시설 방문객이 면회를 신청할 경우 백신 접종증이나 음성 확인증 제시할 필요 없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미국의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이 2019년도보다 15%포인트 치솟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폴리티커는 이 같은 미국의 사망률 상승은 2018년도에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악이며 2020년이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사망자가 대폭 증가한 주요 원인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CDC 조사에서 코로나는 2020년 미국인 사망자 300만 명여 명 가운데 심장질환, 암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사망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조금만 더 신중해지자 거의 다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우치 소장은 여행과 외출 지침 등이 앞으로 몇 주 뒤 새로운 지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융통성 있게 해주는 더 많은 지침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이전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의 경우 여행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정상으로 되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YTN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가을쯤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time that we believe, if you look at the planned rollout of the vaccines, that we would hopefully get to that point somewhere by the end of the summer and the early fall. 하지만 집단 면역 도달에만 너무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200~300만 명씩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you don't have to wait until you get full herd immunity to get a really profound effect on what you could do.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18%를 넘어섰고 약 1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에 맞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이어 몇 주 뒤 여행이나 외출에 대한 지침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 마스크 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성급한 규제 완화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sk for your patience in practicing proven prevention measures for just a little while longer. 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길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며 좀 더 신중해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성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7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4만 2천 건이 줄어서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또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미시시피, 와이오밍주 등이 이 코로나 사태로 도입한 실내 식사와 모임 인원 제한을 최근에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2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 가운데 여전히 1,000만 명은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미 여객철도공사 엠트랙이 오는 5월부터 12개 주요 장거리 노선 운행을 원래대로 매일 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급 휴직됐던 1,200명의 직원에게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12개 노선 운행을 재개할 방침인데요. 5월 24일 캘리포니아 제퍼, 엠파이어 빌더, 텍사스 이글 등의 노선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제퍼 가동은 의미 있죠. 철도교통 중심지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까지 총 3,924km, 2,438마일입니다. 2,438마일을 운행하는 전국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입니다. 빌 플린 암트랙 최고 경영자는 장거리 열차를 다시 매일 운행하기로 한 것은 경기 회복을 위한 매우 뜻깊은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통과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 부조 수혜 제한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9일 2019년도에 제정된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가 중단된 것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시행된 지 1년여 만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공적 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겨울 폭풍으로 비가 많이 내렸었죠. 일부 오렌지 카운티 지대에서는 진흙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가 있었던 실버라도와 모제스카 그리고 윌리엄스 캐년에 진흙 사태가 벌어지면서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공공사업국은 실버라도 캐년 0.5마일 도로가 최대 3피트 높이의 진흙으로 뒤덮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소 차량 6대가 진흙에 잠겨 이동이 불가능했고 일부 주택들이 진흙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 진흙 사태로 집안에 갇혔던 실버라도 캐년 주민 4명은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차 바이오텍이 미주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텍사스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텍사스 A&M 대학과 공동 연구 협약에 들어가는 등 글로벌 바이오텍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소병세 대표와 우리 정연호 기자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연호 기자입니다. 줄기세포 연구 등으로 유명한 차바이오텍이 이번에는 미주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해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는 지난달 텍사스 A&M 대학 캠퍼스 존 부지에 선진 GMP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기공식에 들어가고 지난주 텍사스 A&M 대학과도 공동 연구 협약을 맺는 등 미주를 발판으로 한 글로벌 바이오텍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티카 바이오의 소병세 대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개발과 품질 기획 부분을 이끌어오며 부사장을 역임한 삼성맨으로 1년 6개월 전 마티카 바이오 창업 후 대표를 맡았습니다.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와 함께 바이오텍 산업의 허브인 텍사스에 본부를 둔 마티카 바이오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핵심적인 원료인 바이럴 벡터 생산에 주력하게 된다고 소병세 대표는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럴 벡터 쪽에 포커싱을 하려고 합니다. 바이럴 벡터는 세렌진의 의약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물질이고 그 물질이 요즘 그 시장에서 요구가 많아서 새로운 신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적절한 아이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A&M하고 연구도 그 바이럴 벡터나 세렌진 쪽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고 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로 인한 질병을 유전자 변형을 통한 자가 치유 방식으로 근본 치료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치료법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치료 방법으로 암은 물론 파킨슨스 디지즈, 자가 면역 질환인 루퍼스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통적인 약물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어떤 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잠재적인 어떤 역량은 굉장히 커서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년, 10년 후에는 비용 면에서도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럴 벡터는 치료용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끼워 넣어 세포에 전달하는 것으로 유전자 치료를 위한 핵심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판교의 두 번째 사이트를 굉장히 큰 규모의 그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교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바이럴 벡터 이외에도 셀 관련된 부분 또는 그 플라즈미드, 백신 이런 부분들 좀 관련된 그 사업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위안부 사실 왜곡으로 논란이 된 하버드 법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 망언과 관련해 한인 청소년 단체인 화랑 청소년재단이 역사 바로잡기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조치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랑 청소년재단은 최근 3.1운동 및 3.1절을 기억하자는 의미의 웹사이트 remember3.1.com을 개설하고 램지어 교수 규정이 왜 잘못됐고 실제 역사는 뭔지 설명하면서 램지어 교수직 박탈, 학계 퇴출,
이를 옹호한 하버드대 총장의 공식 사과 등을 연방정부와 하버드대에 청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의 박윤숙 총재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명한 한인들의 뜻을 모아 연방의회와 연방교육부, 백악관, 하버드 총장실, 한국정부 그리고 램지어 교수와 그에게 동조한 인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두 차례 개관 일정을 연기했던 LA 한인타운 인근의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오는 9월 30일 공식 개관에 앞서서 버추얼로 일반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은 어제 버추얼 투어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월 공식 개관에 앞서서 다음 달 말에 열리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맞춰서 버추얼 시리즈를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회원들과 협력해 개발된 이 버추얼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핵심 전시인 스토리 오브 시네마의 디지털 프롤로그 격으로 올 가을에 박물관이 개관되고 방문객들이 찾아왔을 때 전시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서 경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카데미상의 역사를 비롯해 헐리우드의 과거와 현재 등을 버추얼 투어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살인사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경찰국이 발표한 2020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나소 카운티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19,000여 건으로 7.16% 감소했지만 사망사건, 살인사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허용 대상이 60세 이상과 또 비영리한테 비상근무자로 대폭 확대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9일 현행 65세 이상이던 허용 대상을 10일 오전 8시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17일부터는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사 같은 비영리단체 비상근로자와 뉴욕주 차량국 DMV 직원, 또 위생국 직원, 선거국 직원과 우체국 직원 등 일반 대중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빌딩 근로자 등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 가치가 헐값으로 떨어지면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6,500만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발표한 택시 메달리온 소지 운전기사 지원 기금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는 최대 2만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12일인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식당의 수용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식당뿐만 아니라 소매 상점과 종교시설, 실내 체육관, 실내 오락시설도 해당됩니다. 또 금요일인 12일부터 대규모 공연장 수용인원의 50%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예식장과 극장, 컨벤션 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시즌 오프닝 경기도 50%까지 관중의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수용인원 제한 조치는 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한인사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서 하워드 카운티 보건국과 협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민협회의 장영란 회장은 카운티에 충분한 백신 공급이 이뤄질 시 보건국이 한인 커뮤니티의 백신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해 봄에 치러질 예정이던 표준시험 스탠다드 테스트를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이 표준시험은 각 주별로 연방법에 따라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위험 때문에 의의 표준시험 의무가 면제돼서 시험을 취소했지만 올해는 가을로 연기하고 통상 7시간 이상 걸리던 표준시험을 영어 2시간 20분, 수학 1시간 20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회사 질로우가 텍사스주 오스틴의 신생업체 렉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로우가 매물 소개 웹사이트에서 렉스 등 일부 브로커 리스팅을 숨김으로써 주택 구입자들의 선택폭을 줄였고 업체들 간의 경쟁도 저하시켰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 바이크 위크 80주년 축제에 30만 명이나 모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제 보도한 것입니다. 이 데이토나 비치 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개막해 14일까지 이어지게는 바이크 위크에 3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와이주가 폭우에 따른 돌발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불어난 물로 댐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NBA가 개막을 했죠. NBA 후반기 일정이 공식 개막됐습니다. 어제 두 경기 있었는데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워싱턴 간의 경기는 멤피스가 127대 112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버티고 있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간의 이 지역 라이벌, 텍사스 지역 라이벌의 경기가 있었는데 댈러스가 115대 104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는 트리플 더블을 하면서 댈러스 매버릭스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4연승을 거둔 댈러스는 19승 16패를 기록하면서 서부 컨퍼런스 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오르려면 8위까지 유지해야 되죠. 루카 돈치치는 22득점, 어시스트 12개, 리바운드 12개로 이번 시즌 벌써 8번째 트리플 더블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트리플 더블을 한 선수 여전합니다. 워싱턴의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번 시즌 10회를 기록하고 있고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가 9번, 그리고 그 뒤에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LA 클리퍼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오후 7시에 스테이플 센터에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레이커스는 오늘도 경기 없고요. 레이커스는 내일 오후 7시 30분 역시 스테이플 센터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경기를 하는데 아직 스테이플 센터 관중은 입장이 안 되죠. 근데 이번 주말 혹시 레드 등급으로 LA 카운티 등급이 완화되면 다음 주부터 스테이플 센터 관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토론토 류현진이 시범 경기 대신 팀 자체 청백전 투구로 순조로운 시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김하성은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쳐서 스윙 수정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첫 시범 경기에 이어 두 번째 등판 일정도 볼티모어로 정해지자 류현진은 시범 경기 대신 팀 자체 청백전을 택했습니다. 같은 동부지구인 만큼 자주 상대할 팀에 자신의 공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토론토 주전 타자들을 상대로 3이닝 쉬운 9위를 점검한 류현진은 추가 불펜 투구로 훈련을 마쳤습니다. 100개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닝 수도 6이닝에서 7이닝 사이 정도까지는 던지고 시즌에 들어가야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류현진은 한국으로 복귀한 선배 추신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빨리 한국 야구에도 또 적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몇 년 더 여기서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콜로라도와 시범 경기에 나선 김하성이 1회 내야 땅볼을 쳤지만 다행히 병사를 면합니다. 유격수 수비는 깔끔했지만 3경기째 침묵하며 타율이 1할 4푼대까지 떨어지자 현지 언론도 스윙 교정을 제안했습니다. 장타 능력과 빠른 발을 갖췄지만 빅리그의 강속구를 치려면 현재 발을 들어올리는 동작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건데 변화를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시범 경기 2경기 연속 부진했던 김광현이 CBS 스포츠가 뽑은 올해 깜짝 활약을 펼칠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 매치는 김광현이 지난해 다양한 구종을 무기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잘 맞은 타구가 가장 적게 나온 투수였다면서 올해 역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한국의 프로야구팀에 이제 공식 모습을 드러낸 추신수 선수. SSG 랜더스에 합류를 했죠. SSG, 신세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야구팀 이름이 신세계 랜더스인데 SSG라고 안 하고 한국에서 다 SSG, 쓱 랜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세계 랜더스보다 쓱 랜더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어제 연습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구장으로 이동해서 이 쓱 동료 선수들과 처음 만났고 이곳에 경험을 쌓으러 온 게 아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입을 떼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 에어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